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국민 포럼의 이제 사회 진행을 맡게 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기민센터의 문현석이라고 합니다. 근본 포럼은 한국 도로학회 주최로 개최되고요. 매월 이제 시리즈로 진행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빔 정책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도로 분야에 대한 빔 분야 현황과 이슈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유튜브를 통해 또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뭐 질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시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한국도로학회 권수왕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프롬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차대로 해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뭐 유튜브 소리가 작게 들리시면 그 개인 스피커 음량을 좀 조정해서 들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정책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 시작에 앞서서 권수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도로학회 회장 권수환입니다. 오늘부터 한국도로학회 도로정책 포럼을 시작합니다. 도로정책 포럼을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움츠렸던 학회가 다시금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반가움에 있습니다. 도로정책 포럼은 도로 산업, 기술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로학회 전문가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갖고 사회 공감대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정책 포럼은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토론 내용은 팟캐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서 회원분들께 알리고 매년 자료집을 만들어서 회원분들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분야 BIM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들어 SOC 분야에서 스마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BIM 설계 기법이 있습니다. BIM 설계 기법으로 설계, 시공, 운영,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SOC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BIM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도 및 일반 지방도에 대해서는 설계 대가라든지 세부 지침 등이 미진하여 아직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를 본 포럼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5월달 포럼 주제는 미래 자동차의 수용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학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부회장님을 비롯한 분과위원회 위원분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적극적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제 포럼 참석자를 모시고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이제 발제를 해주실 서영 엔지니어링의 이일수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G 엔지니어링의 지계환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KG 엔지니어링의 지기환입니다. 네, 베이시스 소프트의 최재형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시스 소프트웨어 최중입니다. 네, 그럼 먼저 도로 분야 빔의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이일수 전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약 20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편하게 발표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영 엔지니어링의 그 BIM 개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일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도로 분야 BIM의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모두 네 꼭지로 되어 있고요. 개요하고 추진 현황, 그 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BIM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정리 및 결론으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개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개요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BIM은 아시다시피 뭐 건설 산업의 설계 시공이나 유지 관리 단계에 포함한 전 생애 주기상에 관련된 3차원 디지털 모델입니다. 우리 BIM 그러면 일반적으로 3차원 설계, 그러니까 그 3차원 모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BIM은 보시는 것 자료와 같이 재원이나 좌표, 수량, 특성 등을 포함된 3차원 디지털 모델이 돼야지만이 BIM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BIM 그 모델에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이 있지만요. 도로 설계 안에서의 특히 이제 설계 분야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제일 BIM에서 좀 많은 효과 중에서도 첫 번째 제일 보이시는 것처럼 설계 정합성 향상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이미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BIM의 이제 필요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BIM이 왜 필요로 하게 되느냐? 라는 일반적인 개론적인 얘기인데요. 각 공정별 연계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즉 설계하는 설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참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 시공에서도 위험 요소도 미리 사전에 감소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사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부터 벌써 이 BIM을 도입해서 활용하려고 저희 준비 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설 산업이 대형화하고 또 복잡하고 또 비정형화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건설 관리가 이제 필요로 합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아마 첨단 IT 기술을 요구하는 그 관련 연구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발주된 국토부 주관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산업, 즉 69개월 동안 2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어가면서 그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BIM도 중추적으로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BIM 교육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 3차원 설계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상당히 적용해야겠다는 의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BIM이 꼭 필요하다. 즉 혼자 설계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사, 시공사, 발주처 세 개 꼭지가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돌아갈 때 BIM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번 그 요즘 그 건설 기술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꼭지 보면 뭐 낡은 전통 기술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 낡은 전통 기술이라는 용어보다는 현재 미래로 첨단 기술이 좀 융화되고 있습니다. BI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 중심의 기술로 도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IM은 3차원 모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만이 데이터 중심으로만이 발전이 해야지만이 BIM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융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즉 BIM 건설 기술이 변화가 지금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보시는 2009년도에 10년간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BIM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장단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도까지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요 근래 제일 근접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국토부에서 2015년도에 2020년도까지 사회기반 시설, SOC 공세 20% BIM 적용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20% 적용이지만 아직까지 20% 도입까지는 조금 머물지 못하지만 이미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17년도에는 2020년도까지 500억 이상의 공사를 대상해서 BIM 발주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공기관, 조달청,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부분들이 각 공단부 공공기관별로 지금 BIM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개발과 또 지침을 통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 도로 쪽에는
상당히 다른 공단보다도 공공기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외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좀 진행하고 있지만요. 뭐 미국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앞서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하철 부분에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나라 아시아 쪽에서는 철도 분야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BIM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제일 많이 치고 나가는 나라는 싱가포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 도로, 철도, 그다음 인프라 모든 분야가 BIM을 통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BIM 시장은 16년도에 40억 달러였지만 22년도까지 117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연평균 20%로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상으로 아마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도로 BIM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부에서 2018년도에 스마트 건설 로드맵이라는 정책이 좀 나왔었습니다. 즉 25년까지 레벨 2 완성. 즉 레벨 2는 뭐냐면요. 지금 도로공사가 지금 작년 하반기때 시작된 BIM 전면 설계 부분입니다. 즉 설계와 시공 전 공정을 BIM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보편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다음 레벨 3 자동화 진입까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 년도 연 상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레벨 1 지금 도입기 전환과 병행 설계가 지금 설계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면 설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설계를 통해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거와 따라서 전면 설계도 설계는 2019년도에 단계 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이제 도로공사에서 특히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년대에 50% 적용해서 21년대에는 100%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발점에 지금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BIM 기반의 스마트 설계 표준 프로세서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설계에서 대상 방진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도로공사 전환 BIM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로 설계 분야의 3차원 모델링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대구 순환 509 쪽하고요. 함양울산 1209 쪽에서 빔을 일단은 분석하고 검증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요. 시범 설계를 통해서 정말 이 빔을 통해서 도로 쪽에 적용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빔을 적용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건 뭐냐면요. BIM 기준과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 시절에요. 그래서 발주 설계가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구순환 509와 함양울산 1209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감액과 물량 오차율 그리고 주요 변경 공정은 터널공하고 교량공 쪽에 좀 적용을 좀 했었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전환 BIM 적용 사례 부분입니다. 대구순환 509 부분인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대구순환 509 부분에 적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즉 여기서 요구사항은 뭐냐면요. 2D 설계 자료를 3차원 설계 자료로 작성을 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모델링과 수량을 산출을 했던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토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m 간격 양단면 평균평 통해서 했지만 BIM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3D 미서 분할 적분법을 통한 산출을 했어요. 즉 자동으로 적용해서
추출했던 사항들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문제시가 됐던 부분들, 찾아냈던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 병행 BIM 추진 현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전환 BIM이었습니다. 전환은 2D에서 설계를 끝내고 3차원으로 다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병행은 2D 설계와 동시에 3차원 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전에 전환 BIM을 통해서 대구순환이나 함양울산에서 했던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2014년도 10월부터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EX BIM 설계 표준 모델 구축 연구를 통했습니다. 즉 한국 BIM 학회와 동시에 그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그때 최초로 로드맵과 함께 구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료에 보시면요. BIM 시행 절차와 분류 체계, 그 다음 BIM의 적용 공정, 단계별 모델 수준의 정의, 그 다음에 BIM 모델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요구사항 등을 정의를 좀 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도로공사에서는 쓸 수 있는 3차원 전자 표준도 작성을 구축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299개의 BIM 표준도에서 161개의 3차원으로 구현된 라이브러리 있죠. 표준화된 라이브러리를 전자 표준도로 작성을 해서 그때 이미 표준화 만들어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즉 이때 병행 설계로서는 추진했던 시범 프로젝트는요. 새만금점주 809 구조물공에 대해서 교량 한계와 터널 한계를 좀 했었고요. 세종포천 고속도로 11, 12, 13, 14 공구의 도로와 터널 교량 부분에 대해서 시범 설계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침 저희 사연 같은 경우도 좀 기회가 있어서요.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의 고덕대교 교량에 대해서 BIM을 적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적용했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BIM 병행 BIM 적용 사례인데요.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입니다. 고덕대교인데요. 이때 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와 빔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BIM으로 고덕대교에 있는 기본적인 주탑과 정착부, 복잡부에 대한 계획 검토라든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시공 장비관의 간섭 같은 걸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즉 실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기본 설계가 아닌 고덕대교에 대한 실시 설계를 통해서 여기서 나온 것은 3천 간섭 검토, 그다음 설계 오류 검토, 그다음 시공이 적정성이 있는지 확인을 좀 했었고요. 주요 공정에 대해서 3차원 모델에서 수량을 산출해서 수량 또한 검증을 좀 했었습니다. 또한 이때 4D라고 그러죠.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공정계획도 적정성을 확인하는 프로젝트였던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에 전면 BIM을 추진하겠다 현황을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으로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공사의 기본 및 시시 설계를 적용을 좀 하려고 했었고요. 설계 방법은 말 그대로 전면입니다. 전면이라는 뜻은 기존에 했던 2D 설계를 하지 않고 즉 시작부터 빔으로 모델을 작성해서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전면 BIM의 용어입니다. 특히 앞선에 2011년도에 기준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지침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2014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세부적인 기본 및 시설을 하기 위한 지침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는 2018년도 말쯤에 2018년 말에서 2019년 동안 양평 2000이라는 2공구에 있던 공구를 통해서 빔을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즉 이건 전면 빔을 한 건 아니고요. 병행 빔을 하면서 거기에서 갖고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면 BIM 기반에 쓸 수 있는 설계 기준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고속도로 빔 수량 산출 기준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고속도로 빔 기반 설계 도서 작성 기준입니다. 마지막이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 이 세 권의 지침을 통해서 전면 BIM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이 완성이 되어 있죠. 그 지침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후반기부터 일부 구간의 전면 빔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당직 4공구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전면 BM을 좀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기본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빔으로. 그리고 지금 실시 설계를 빔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부산 신안 1, 2, 3 공구가 지금 전면 BM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당진 예산 1공구와 울산내가 1공구가 지금 전면 BM 시범 프로젝트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 BM 적용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당직 4공구인데요.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설계는 지금 끝났고요. 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주자 요구사항은 뭐냐면 빔 모델에서 도면과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 이번에 그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즉 각 공정별로 3차원 상세 모델을 구축하고 그 모델로부터 수량과 또한 필요한 모든 도면까지 수출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그 목표인데요. 주요 공정으로는 3차원 모델에서 수량 산출 부분이 아마 상당히 크게 이슈화되리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델을 만들어지지만 모델을 통해서 수량 산출할 수 있는 근거들, 그러니까 공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개의 공정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병행 설계까지 했을 때 한 40%밖에 그 모델로부터 공정을 뽑아내지 못했거든요. 수량을 뽑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BIM은 형상을 기준으로 한 수량 산출입니다. 기존의 공법과 여러 가지 기준에서 하는 그 수량 산출과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 설계를 통해서 어디까지 수량 산출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발주처나 설계사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전력을 다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사 같은 경우는 마침 김해 그 신공항 프로젝트 1공구에 저희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디까지 전면 BM이 정말 성공적으로 하게 될지 지금 기대를 하면서 좀 검토 중에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BIM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BIM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3차 모델에서 모델과 도면과 수량과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적용된다고 하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되리라 생각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 자료는요, 공공건설 분야 비용 로드맵 및 활성화 전략이라 해서 국토부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발주 기간 및 업계 인식이 어떻게 됐느냐. 아마 이거 나왔을 때 그때 시절보다는 상당히 그 엔지니어들의 인식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빔을 적용해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 하는 인식은 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설계분에서 대가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용역 대가 부분이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란 얘기는 대가 부분이 상당히 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별로 비용 부분이 상당히 설계사가 요구하는 만큼의 비용이 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어디까지 적용하고 어느 만큼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ROI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은 지금 현재 많이 지금 각 공공기관별로 로드맵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도 나왔고 지침도 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및 제도 이 부분은 뒷변에서 국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교육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아까 앞장에서 봤던 공공건설 분야 비용 로드맵 활성화 전략의 전체 그 활성화 진행 현황입니다. 제가 옆에 이제 신호등식으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항목들이었는데요. 파란색은 말대로 공표를 하거나 발표한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아직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그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파란색으로 제도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적용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요즘 진행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일 좀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운데 페이지 맨 위쪽에 보는 게 뭐냐면요.
BIM 전문가 양성입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 양성 부분이 아직까지도 전문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든지 그 기관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직 진행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뒤편에 다시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 BIM 대가에 대한 기술 이슈 사항입니다. 즉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요건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BIM 제작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 제품이라든지 벤틀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제품, 카티아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솔루션들이 좀 상재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에 보면은 도면 생성 기능 및 DWG 익스포팅 기능의 한계성 존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즉 어떤 도면으로 어떤 도구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 도면을 지금 빔에서 산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이 산출되는 기준이 DW로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데스크 제품 외에 다른 시스템으로 만일 설계를 해서 그것을 DW로 변환을 하게 된다 하면은 DW로 변환이 실질적으로 한 7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DW의 기능성의 한계가 존재하고요. 즉, 두 번째 항목에 보면 BIM 저작 도구로 작성하기 곤란한 BIM 기반 설계 표준도 존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래도 성과품을 기존의 2D 방식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빔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그 도면 형태들을 원하는 형태는 DWG라는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조차도 2DBS의 환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현재 BIM에 기반한 설계 성과품의 성숙도에 맞춰서 성과품이 요구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빔을 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는 종이가 아닌 장기 목적으로 디지털된 문서로, 디지털된 도면으로, 디지털된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설계 서법이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 부분은 이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준 및 지침 부분입니다. 이거 부분이 이제 아마 좀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설계사분들이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이 보시면은 대항 성과품은 발출자가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반되는 게 이 BIM은 이제 예전에 2D 기술도 있지만 3차원으로 디지털되고 데이터가 합축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설계사만의 노하우가 하나에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노하우된 기술을 발주자가 모든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다 갖게 되고 만들게 된 이 설계사 같은 경우는 어떤 권한도 없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보시면 2014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BIM 가이드 만들었을 때 123페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었냐면요. 그때 시절에는 저작권, 설계사가 만든 빔에 대한 소유권을 설계사도 같이 갖고 있고 그것을 발출처인 예를 들어 도로공사다. 그럼 도로공사도 소유권을 같이 양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슈 사항으로서 그 부분이 좀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저희 같은 설계사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라든지 저작권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인지 그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 이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술평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종합심사 낙찰제, 종심제죠. 종심제 이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노란색으로 했던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정량적 평가가 아닙니다.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불공정한 상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문가 비율 산정 시때 BIM 운영 전문가 자격증에 대한 부분에 몇 명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 같이 BIM 운영 전문가는 BIM 학회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민간 자격증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큰 이슈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기관의 정책 부분에서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가에서 경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건설청 BCA 같은 경우는 펀드를 마련해서 그 펀드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 비용도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로는 BIM 교육을 그러니까 공공에서 만든 기관에서 교육해서 나온 전문가들이 현재 졸업생만 해도 700여 명이 좀 된다라는 게 발표가 좀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런 BIM을 만일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면 비용 교육에 따른 교육 이슈 사항인데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왜 BIM 활성화 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뒷단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BIM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프로세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이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 올라와 있지 않고요. 특히 설계사나 시공사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될 말단에 있는 기관보다도 맨 처음에 발주하는 발주기관이 그 기관에 대해서 그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이 활성화에 큰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교육 부분에 대한 상당히 이슈화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12개의 지금 저희 설계사 BIM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설문을 했던 겁니다. 정말 전면 BIM 도입에 따라서 활성화 장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일 큰 부분이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요. 발주자의 BIM 인식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영 인력 부족. 운영 인력 부족은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발주자도 있지만 설계사도 이거를 교육받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인프라 구축입니다. 즉 교육,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비용 부분이죠.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크게 세 꼭지로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전면 BIM 도입에 활용하는 업무량 대가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 업무에 대비해서 단위별 업무 비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즉 아까 12개 업체가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제일 먼저 되는 부분이 비용 부분입니다. 업무량, 아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 부분, 기본 설계부터 계획부터 기본 설계, 시설계 항목을 다 나눠서 저희들이 설문을 좀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을 때 기존의 LOD가 정해져 있고 그 LOD에 맞춰서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오가되겠습니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29%가 집계가 됐습니다. 요거는 진짜 BIM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활용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좀 데이터가 좀 정확도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냥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IM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도 필요하지만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세계
요소가 하나로 융합이 되어야지만이 핵심적으로 BIM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우선이 되려 보입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 뭐 기술도 있고 프로세스도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활성화를 통해서 BIM을 도입하게 된다면 새로운 건설 산업으로 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혁신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BIM이 나갈 방향을 좀 정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도로 분야에 BIM을 좀 적용하고 있지만 수많은 그 시행착오라든지 뭐 이중 작업, 또 사용자 불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으로 너무 이게 부각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이 커져서 BIM 도입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이 즉 흔히 얘기하는 그 국가 중심으로 공공이나 업계가 학계가 정말 한 사이클이 돼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아마 가게 된다면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전 건설 산업을 대한민국이 정말 새롭게 신규 고객을 개척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의 한 모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마무리 멘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BIM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요. 거기에 제가 제 경험했던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주 심도 있게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어쨌든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25분간 좀 설명을 해주셨고, BIM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변화,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 지금 아마 설계사들이 민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나 또 민간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로부터 선질문을 조금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질문은 이제 발표해 주신 발제자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또 답변이 있으시면 뭐 베이시스나 또 지기현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또 뭐 답변을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체 답변이 그 질문이 한 11가지, 12가지 정도 이제 좀 저희가 수집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고 먼저 발제자분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질의 및 토론 주제에 저희가 오늘 그런 현안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미래의 그 전면 BIM에 대한 변화에 과연 준비가 잘 되고 그리고 향후 변화에 잘 또 이끌어갈 수 있을지 민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최근 또 저희 BIM 센터가 결국은 기본 지침을 또 만들고 이것들을 또 전면 BIM으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과연 그럼 설계사들이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는 수준이 현재 될까? 설계사의 전면 BIM 설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떠한 필수적인 그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또 BIM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설계사들 아니면 또 시공사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전면 BIM이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앞선에 전면이나 이제 병행 BIM 같은 경우를 시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범 프로젝트는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도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에 관련해서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여러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마 전면 BIM 이전에 병행이나 그 다음에 전환 BIM 했을 때 부정적으로 실적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분야 부분에서 소공 부분이라든지 배수공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량이라든지 그런 도면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기술이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도면화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면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드린다고 하면요. 제가 알기로도 BIM을 예전에 제가 초기에 BIM을 맨 처음에 적용했을 때 BIM 툴에서 BIM을 만들어서 모델에서 그 다음에 도면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IM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모델은 BIM 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도면은
다시 그 부분을 잘라서 CAD로 가봅니다. 거기서 다시 수치를 달고 필요한 정보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도면에 대한 부분에 시간이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장애로 좀 남아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부분이 조금씩은 하나씩 좀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시냐면 저희 회사도 저희들이 올해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문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 말씀드렸지만 교육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된다고 하지만 공공에 있던 어떤 BIM 센터를 통해서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이 빔을 통해서 발주자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명확한 목표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려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발주자들이 그 목표 의식이 조금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이렇게 등하시했다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좀 안 돼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자가 설계자가 만들어준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상당히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발주자가 원래 설계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그걸 가지고 리딩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설계사 또한 도로 설계함 중에서 교육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면 BIM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인프라 구축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를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에서요. 이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 개인 1인별로 한번 개인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CAD를 썼을 때에 1인당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 사용량이 연간 얼마 정도 되냐면요. 평균 250만 원 정도의 수익가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토데스크 제품을 쓰던 어느 제품을 쓰든 간에 빔과 동시에 CAD를 같이 써야 되는 두 가지 난제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빔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왜? 아까 성가품을 DWG로 변환해서 납품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요 비용이 2배가 됐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비용을 다 해봤더니 환산해서 평균 500만 원입니다. 즉 설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250만 원 돈에서 500만 원이라는 2배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이런 부분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설계사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와 함께 아까 얘기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 같은 뭐 펀드도 조성해서 지원도 했다고 하는데 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국가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계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그 전면빔 전환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대표적인 게 제가 알기로도 기존의 2D 방식대로 우리가 빔 성과품을 요구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화라든지 수량에 대한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접근이 좀 조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이제 빔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는 그런 또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절한 시기에 그런 교육 체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아까 포인트 좀 집어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빔을 도입을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투자에 좀 꺼려하는 또 그런 회사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 어떤 선뜻 이제 빔을 하겠다라고 또 나서는 기관들이 사실 많지 않았었죠. 물론 그간에 이제 준비를 했었던 기관들은 최근에 들어서 많은 기술적 성숙을 좀 가지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여기도 주제가 있지만 뉴노멀 시대 우리가 이제 빔으로 전환하는 시대에서는 좀 조기에 어떤 기술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도 사실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점을 통해서 이런 좋은 토론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또 서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전면 빔으로 전환된 데 있어서 또 다양한 그런 또 해결 방안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KG엔지니어링 지계한 사장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성과물을 현재 2D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수량 산출을 만드는 근거하고, 그다음에 시공시 참조 도면을 만드는 근거인데, 이 3D 기반의 수량 산출 결과에 대한 불신이 좀 사실이 좀 있죠. 여전히 이제 빔에 대한 데이터를 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2D는 오히려 복잡함에도 이해는 잘하지만 모델링으로 변환됐을 때 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제한 결과가 아닌지가 좀 고민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른 뭐 빔 솔루션 회사나 엔지니어링 회사들에 대한 노력이 좀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좀 판단이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네. 제가 질문을 했는데 네, 그건 뭐 제가 평소에 그 기본 이슈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전면 설계 있고 뭐 전환 설계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생각을 다시 만들면은 우리 그 이 BIM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BIM을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설계자, 그 모델러, 그러니까 모델링을 만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별개라는 인식이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2D 설계를 해주면 3D 모델링은 누군가는 당연히 해. 파도 주면 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도로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뭐 기존에 뭐 RX 뭐 RX 뭐 R 뭐 직접 얘기하면 뭐 RP RD 이런 걸 써갖고 도로 설계를 해서 그거를 시빌 3D나 뭐 맨줄에 뭐 오픈로드로 그 모델링을 해서 그 이제 하게끔 되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델러는 도로를 모르니까 전혀 다른 모양새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 외국 소프트웨어가 지원 안 하는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모델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모델링이 안 되니까 뭐 첫 번째 조건이나 두 번째 조건이나 모델링이 안 되니까 그 모델링이 안 되는 BIM 툴 그러니까 BIM은 불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뭐 여기 그 저기 문자도 많이 왔는데 뭐 한국형 뭐 비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만들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들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가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갖고서 거꾸로 2D에서 유사한 그런 모양을 갖고서 만든다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D로 만든 거가 3D로 만들겠고 그 다음에 시밀 3D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랑 유사한 거를 갖고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전환 설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면 뭐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2D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모델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술의 BIM 툴 갖고 그 모델링은 똑같은 못 만드니까 얘에 맞춰주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불신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D는 잘 해놨는데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이제 이런 불신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그 3D 그 모델링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만 되니까 그거에 그 모델링이 잘 되게끔 2D에서 그렇게 가자라는 게 일차적인 그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서로 그 무난하게 그 우리가 그 과도기 정에서는 그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빔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문화가 바뀌고 절차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존의 방식을 바꾸다 보니 또 발생되는 그런 불신들이 좀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체계를 전환하는 거에서는 좀 인고가 좀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D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래부터 그냥 도면을 따로 그리는 사람이 존재했었지만 BIM은 결국 엔지니어링의 요소가 가미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구조를 하는 사람이든 도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모델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 전환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모델링 방식에 대한 소프트웨어 차이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표준화는 어렵지만 뭐 방식의 절차나 방식을 조금 단순화하고 표준화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해결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질문을 저희가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발제자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도 되고 또 여기 옆에 계신 두 분이 또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현재 수준을 봤을 때 빈정면 수행이 현재 수행 가능한 수준입니까?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 전면 빔의 전환으로 좀 가속화될 수 있는지 이런 의견들을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공종별로 어떤 공종은 특히 좀 잘 된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안 되는데 어떤 것들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유정님께서 네, 네 제가 간단히 먼저 예. 간단하게 그 질문을 좀 받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면 비행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을 한번 좀 봤습니다. 간단히 뭐 공정별로 하면 토봉이 있고요,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보내 배수 포장 부대공 여러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토봉 같은 경우는 이제 토봉 형상 부분만 좀 만들고 1차 운반까지는 되는데 토봉 운반 같은 거 2차 운반 어릴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량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형식이 아닌 빔은 이제 형상에 의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고요. 구조 시설물들도 양호하다 이렇게 누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호하다는 게 철근이 배제된 거에서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리바 철근이 이제 들어갔을 때에 정말 이거를 다 철근을 애들이 다 넣어야 되냐?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넣고 안 넣고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프라,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솔루션에서 철근 같은 거 저희가 한번 테스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어떤 툴을. 근데 진짜 장비가 내가 1,000만 원짜리 진짜 비싼 거 하나 샀습니다. 그거 한번 돌렸는데요. 그거 돌렸는데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 멈춤 현상이라고 그러죠. 철근 넣을 경우에. 잠깐 비율 잠깐 보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 즉 이거는 만들고 못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 포장, 부대공은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부분에 있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는 게 기존에 빔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많은 시간 빔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앞서에 뭐 시간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효율이 지금 현재 기술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마 토공이나 이런 도로 쪽은 아마 지기현 사장님께서 워낙 도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아시고 그 부분에서 아마 또 보충 설명해 주시면. 네, 뭐 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뭐 KG는 뭐 잘 아시다시피 KG 로드라는 또 도로 소프트웨어, 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또 많은 기업들에 또 지택에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툴의 관점도 좋고 현재 하시고 계시는 업무 관점에서도 이 전면 빔 설계 이런 관점에서 수행 가능한 수준은 어떤지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간단히 그 앞에서 좀 길게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렇게 이 BIM을 논의하다 보면 결국 그 개발하는 입장이나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 봉착하는 부분이 납품 도서예요. 결국은 또 납품 도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납품 도서에 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BIM은 페이퍼레스 결국에 그 목표점이 페이퍼레스인데 그게 납품 도서가 해결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케이지 로드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한 4년을 해서 인터체인지 부분이랑 그 2차 운반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수량 산출점 표토 제거나 뭐 층따기 뭐 이런 부분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린 시간이 지금 출력물 개발하고 있는데 출력물이 아직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거의 완성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링은 얼추 되는데 납품 도서가 안 되니까 이거는 완성이 안 된 프로그램 이렇게 치부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3, 4년 뒤에 가면 그 필요 없는 도면일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열심히 4, 5년을 그 납품 도서 했는데 그때는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발제를 했는데 결국 모델링을 납품하고 그 모델링을 시공사가 그 모델링만 갖고서 시공이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그 모델링만 갖고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다면 이런 그 생각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먼저 우선 모델링 갖고 시공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 모델링 갖고 공사비가 자연스럽게 산출될 수 있는 그런 강우 아까 이전문님 얘기했듯이 그게 뭐 공법에 따른 거든지 아니면 뭐 수량에 따른 거든지 좀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그 사실 전면비화의 핵심이 결국은 이 납품 도서를 간소화하고 결국은 페이퍼 리시버에서 디지털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 이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좀 지침이나 기준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도 좀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하기 전에 제가 네, 뭐 네. 답변하세요. 지금 이제 간단히 뭐 말씀해 주시죠.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네, 그거 제가 그러면 네, 아까 지금 전면 설계에 네, 네.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연결해서 그거를 간단하게 네, 얘기해 간단하게 주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실시간으로 이제 마장님께서 지금 이제 아직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전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전면빔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발주처가 사실은 한국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사실 앞서 나가야 되고 그래야지 또 따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면이 있는데 단지 제가 볼 때는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을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로드맵을 짜놓고 그 계획 하에 어떤 추진을 한다면 전면 설계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로드맵 나와서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2018년에도 로드맵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건축적 비밀 로드맵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건설 산업의 전체를 아우르는 빔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국토부와 이제 최근에 협의를 하면서 그럼 단순한 빔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건설 산업에 대한 미래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전환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단순히 이제 빔이 데이터로 이전이 되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건설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게 이제 좀 공감대가 생겨서 최근에 이제 그런 빔 로드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나오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체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 거기에 좀 담겨질 거고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내용들 그리고 무리하게 수행하고 계획이 없던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간다고 한다면 뭐 정책적인 그 수립이나 아니면 또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제 그 주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 토론을 가지고 좀 논의를 좀 간단히 했었고요. 지금 채팅창에 지금 보니까 107분이 계시네요. 아까 발표 시작할 때는 한 50분이 계시다가 한 130분까지 올라오셨는데 한 20분이 나가셨네요. 이게 좀 지루하신가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질문을 보니까 지금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지금 한 20개 정도의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 질문을 하나 제가 선정해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오늘 그 우수 댓글 2개를 선정을 해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상품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보이시죠? 네, 상품도 많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질문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기념품에 대한 본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일단 제가 대표 질문 하나 좀 선정해서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패널자분들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는 쪽으로 또 질문 하나씩 선택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분이 이제 좀 그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빔 설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회사 최준성 님이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빔 설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외주 협업으로 대부분 사실 하고 있었죠. 자체 수행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빔 설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계신 베이시스와 같은 회사들이 설계 회사하고 셋업되도록 같은 회사들이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 이제 설계 회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그 기업들이 설계사들이 좀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기 베이시스 뭐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력 확보에 대한 좀 요구를,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교육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문 박사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빔 전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빔 용역, 말씀드리면 용역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사나 아니면 저기 시공사에서 이제 빔을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4개월 코스, 그리고 또 짧게는 2달, 뭐 1달 이렇게 해서 월수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한 8개 회사 정도가 저희 교육을 8개 설계사입니다. 설계사가 저희 교육을 이제 받았고요. 5월 달부터 다시 로테이션이 들어가서 교육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학회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교육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빔 학회를 통해서는 빔 교육이 지금 이제 비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최근에 온라인으로 빔 교육 과정을 토목적으로, 건축은 많이 있는데 토목적으로 많이 없어서 토목적 그 빔 교육 과정을 같이 이제 하는 한솔이라는 회사와 위탁으로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하기로 최근에 이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베이시 차원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계사를 지원하는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교육이 아닌 실제 사업일 때 그런 관점에서 설계사의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추가적인 업무들도 하고 계신. 네, 저희가 사실 빔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소형도 있지만 되게 빨리 빔 용역을 이제 했던 회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면 설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설계사나 시공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외주 업체, 하도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모든 게 전면 설계는 아니고 아직 이제 전환 설계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능력을 수행하고, 또 전면 설계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능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그 다양한 컨설팅 지원도 지금 수행을 하고, 사실은 이제 설계사들이 자체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그 사업들도 만들어져서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설계사들은 그런 그 선행적인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통해서 추가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벤더사를 통해서 아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그 소형 같은 입장에서는 초기에 이제 빔을 그 내재화하기 전에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초창기에 그런 투자를 하시고 또 인력도 뽑으시고 사업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뭐 관련된 걸 하시면서 뭐 준비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없어지셨는지, 어떤 것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초기 맨 처음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이제 TF팀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의 기준은 이제 빔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즉 이 빔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 설계사고 발주처가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설계사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효율을 찾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 회사만의 이제 로드맵을 좀 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걸 연도별로 치면은 뭐 한 5년 단위, 5년에서 5년 단위까지는 여기까지 하자. 5년 후에는 뭘 하자.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일 어렵던 부분은 솔루션 부분도 좀 아까 소프트웨어 부분 많이 얘기했지만 솔루션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 솔루션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오토캐드 하나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오토캐드를 다른 게 90년대 초였는데 그때도 오토캐드가 2개인가 3개가 있었습니다. 오토캐드사 말고 마이크로 스테이션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2-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방 결정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시절에는 그냥 설계를 기존에 했던 트레이싱지 하던 거를 디지털 한다는 것 차뿐이지 특별히 설계 기법이 변경됐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즉 데이터가 디지털로 변화된다는 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빔으로 왔을 때는 이 만들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댓글 하나 좀 중요한 격 같이 만들어 주면은 밖에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마침 어떤 타 건설사랑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똑같은 저희 같은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카운셀링을 줬습니다. 이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목표가 지금 안 보여요. 목표가 안 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갖다 줬지만 저희들이 이걸 떠서 200까지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내가 필요한 반찬은 이거야 라고 떠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될 반찬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상을 차려놨다 하더라도 자기가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모든 설계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준비하시는데 제일 먼저 핵심 포인트로는 목표를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뭘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봉착해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뭐 회사의 빔에 대한 체계를 내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투자도 필요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을 때 이제 빔으로 전환되는 첫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로드맵을 구축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혹시 뭐 이와는 좀 뭐 반대된 내용이나 아니면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죠. 뭐 조미도면에서 캐드로 전환하는데 한 20년이 걸렸는데요. 다시 BIM으로 변환하는 데는 똑같이 2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뭐 한 5년 안에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전문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그냥 시키니까 그냥 팀 만들어서 그냥 이거 공부 저거 공부 어떤 목적 없이 하다가는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열심히 엔지니어가 공부하고 시공사 기술자들이 공부하듯이 이 BIM은 따로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냐라는 게 아니라 절대 뭐 BIM이 발주되면 그때 하면 되지 뭐 그거 금세 따라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뭐 영어야 공부하듯이 뭐 다른 공부하듯이 자기 개발 차원에서 BIM은 일과 별개로 뭐 공부하든지 이래야지 엔지니어들이 사회에 기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이정훈이 아까 네. 너무 멋있는 말씀이셨는데 그 목적 없이 하다가는 이게 지금 안 돼요. 엔지니어도 좀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오늘 느끼시면 아주 핵심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우면 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이 건설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속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게 되고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또 디지털화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네, 짧게 뭐 네, 해주시죠. 저희가 아까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회사들 중에 대부분이 과거 이제 빔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실패를 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제 그 전무님 이수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하라니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사실 빔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맥당에 헤딩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빔이라는 걸 알고 또 빔 소프트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현업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응용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냥 소프트 교육만 받고 다시 실무에 투입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교육 받았던 거를 응용할 수도 없고 또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를 익힐 그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이제 빔을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전문화된 컨설팅을 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꼭 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설계사의 이제 인력들을 교육에 투입을 시킬 텐데 그 인력들이 교육에 투입이 되는 것도 결국은 인건비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같이 생각을 해서 전체를 어떤 그 교육비 플러스 실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그 비용, 실무자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 교육비로 판정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뭐 아까 대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릴레이 논의를 좀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 지금 아마 채팅에 많은 질문들 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베이시스의 최재형 대표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런 내용도 참 좋다 하시는 질문 있으시면 좀 선택하셔가지고요. 네, 네, 뭐 좀 어떤 분이 질의 주셨는지 질의 내용과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은 이제 사실 제일 많은 게 국산 소프트웨어 언제 개발 이 내용이 사실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거 뭐 네. 회사랑 관련이 있으니까 뭐 네, 그 그런 부분은 쪽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직접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아마 안현석 회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쪽 일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산 소프트웨어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축구 선수들 들고 가서 해외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예산을 쓰고 예산에 한국형, 뭐 에드인이나 뭐 이런 형태로 유틸리티 같은 걸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하면 한국에서도 쓸 수 있고 해외 나가서도 바로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의견 올려주신 것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제안이랑 답변을 이제 스스로 해주신 분이 계신데 강승국 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서울시 제물포 터널 현장에서 빔을 이제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전문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해서 빔을 이제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이 MEP 전문가다 보니까 이 토목 복합 공정 터널이나 뭐 구조 뭐 예를 들면 기계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토목 같으면 사실은 토목 전공 설계나 시공 전문가들이 좀 빔을 제대로 활용해 주시는 게 사실은 사실 빔은 도구거든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먼저 있어야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셔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패 사례가 또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현장의 인력이나 또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유연성도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그 뭐 성공 사례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실패 사례도 나오는 부분이 또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좋고 뭐 저기 피디님 뭐 저 연장선상에 상에서 얘기를 하면 그 BIM은 툴이에요. 근데 뭐 이 툴이 전문가만 그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 저는 약간 동의는 안 하고 이게 툴이기 때문에 그냥 워드 쓰듯이 갖다 쓰면 된다라는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IM은 지금 우리가 그 거부하려고 해도 검증이 됐어요. 최소한도 뭐 이거 하면은 25%의 생산성이 늘어난다. 돈이 세이브 된다. 뭐 그 돈이 누구 돈에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설계사냐 시공사냐 그건 나중 문제겠고 틀림없이 이 BIM은 건설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기술이 제가 어디서 있는 거로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기술이 가능하다는 건 꼭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개발 차원에서 공부를 해갖고 엔지니어들이 또 특히 여긴 저 도로 쪽에서 많이 보시니까 도로 기술자들이 여태까지 국가에 기여했듯이 열심히 그 노력하셔갖고 그 회사에도 기여하고 국가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굉장히 의견을 주신 것 같고 혹시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뭐 질문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거나 그거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그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갖고 네, 저기 그걸로. 대표님, 네, 문 박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다음에 일단은 저 마지막에 이제 좀 선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혹시 대표적으로 좀 괜찮은 질문이. 여기 김명수 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김명수님. 예, 네, 질문과 답을 같이 네, 질문과 같이 해주셨어요. 같이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얘기는 요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서 아까 교육 부분이라든지 솔루션 부분 얘기했지만 빔이 진짜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실질적 설계나 시공사 모두가 한 울타리 안에서 잘 되려고 하면은 이 발주 내버려죠. 뭔가를 끄집어내서 이걸 합시다라고 발주하는 기관에 있는 감독되시는 분들이 솔직히 아까 저기 지기한 사장님께서 스타디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발주자에 되신 분이 솔직히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도 목표가 명확하지만 발주처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성과품 전면 BM에서 성과품 만들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 도로공사가 이 성과품을 어디 활성화해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그 목표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일단 성과품 받는 거로만 일단 목표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뭘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설계 정합성이라든지 공기를 단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빔은 하나의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뭘 뽑을 건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 A라는 프로젝트, B라는 프로젝트, C라는 프로젝트 다 프로젝트마다 틀릴 겁니다. 그럼 A라는 프로젝트와 B라는 프로젝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생산물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빔이 활성화됐다. 그걸 통해서 이만 해서 여태까지 비용을 들여서 했던 것보다 선제적으로 요번에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번에 더 좋은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걸로서 국토개발이라든지 전체 이 도로 산업에서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향후에 그것이 스마트 건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이런 연구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밑거름이 돼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명수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셨는데 네, 질의도 있었지만 맞는 답도 몇 개 주셨어요. 네, 보니까 여기 과업 내용서가 전면빔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유연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너무만 한계를 두다 보면 결국은 이제 빔이라는 관점에서 또 유연성 이런 것들이 좀 저해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럼 맞습니다. 이게 설계사가 계약상 과업 내용서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과업을 체크를 하게 되고 돈이 또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좀 더 명확하게 그냥 과거처럼 그냥 그 요구를 계획서 명시한 요구 외에 또 별다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요구에 따라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결국 국가 건설산업 BIM 시행 지침이라는 내용에서 또 그 내용의 명확성을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추가적인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뭐 하나 좀 선정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듣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김병수님이 질문 많이 주셨네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선정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여기 보면 뭐 저기 대가 뭐 용역비 증가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시고 어떤 질문들을 좀 볼까요? 국산 소프트웨어 아까 뭐 보고 계획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제가 간단히 국토부 교육 네네 간단히 제가 부가 설명 좀 드리고 일단 요거 제가 보니까 제가 요 질문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이화영님 뭐 제 생각으로는 빔 저작 도구의 경우 해외 제품들의 기술력과 투자력 시장성 등을 국내업계가 자체 개발해서 수익을 보기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에드온을 아까 그 베이시스 말씀해 주셨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그 빔을 하면서 이제 크게 와닿는 그런 필요성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와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국토부랑 논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민간이든 공공이든 의견을 받아보면 이제는 우리 거를 좀 만들 때가 왔고 또 기존에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또 교육 체계로 또 전환을 시켜서 다수의 기업들과 공공이 빔을 전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좀 공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그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계획인데 이제 BIM 포케라 이제 그 BIM에 관련된 공통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걸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그걸 저희가 뭐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빔 학회 같은 경우는 그 자격 제도와 연계해서 교육 체계를 또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표준화된 커리큘럼 만들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오는 어디든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표준화된 체계를 만드는 게 좀 목표라서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저희가 빔 학회와 MOU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하반기 10월, 11월 정도에는 가시적인 커리큘럼 체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든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론을.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발주청과 국토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게 일단은 뭐 선행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차츰차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 R&D 기획을 통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빔 로드맵 외에 소프트웨어 발전 로드맵이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별도로 분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빔 로드맵하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이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을 짜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빔 기존의 개발자들이 이제 건설 쪽에 이렇게 시프트 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넓히는 그런 또 미력적인 측면도 좀 보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는 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뭐 이게 이제 좀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방안도 마련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국산 소프트웨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와서 우리나라의 빔 소프트웨어 생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어떤 장을 만들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이거 답변해야 될 내용 뭐 질문이 있다고 하신 분들 딱 마지막으로 그러면 갖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보시고 질문 괜찮은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눈에 띄는 거 있어요?
질문보다는 뭐 이런 게 있네요. 효과에서 뭐 기획이나 설계 단계, 시공 유지 관리가 그다음에 다음에는 기획 설계 담당자, 시공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즉 시공사나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견인데요. 요런 하나의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발표 전에 12개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예, 서로들 궁금하고 서로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끼기 위해서 설계사들 협의체가 모여서 좀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설계사만의 문제 부분도 있지만 또 시공사들도 또 우리 설계사한테 요구하는 반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좀 하고요. 반대로 발주처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번 같이 참여를 하셔서 야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해. 그럼 우리는 또 반대로 이런 부분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행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롭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누구든지 가볍게 모여서 가볍게 얘기해서 너무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 말고 그런 게가 좀 있으면 좀 좋은 활성화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의견은 저도 반대로 의견 한번 개진해 봅니다. 네, 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채팅에 그 올라온 질문들이 많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선정된 그 질문들을 통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려본 것도 있겠지만 부족한 것들은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또 관련된 답변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올라온 지금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내용이 우수 댓글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많은 질문들이 왔고 각 질문들이 좀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 안 좋다 다 좋은 질문들이기 때문에 좀 선정하기 쉽지는 않겠는데요. 뭐 저기 우수 댓글을 그런 편집자분께서 한 분 좀 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에서 한 분 이렇게 선정해서 우수 댓글 2개를 최종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뭐 저는 네. 아무래도 참여하시면서 의견을 내셨던 김병수님. 김명수님. 예, 네. 김학수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또 다 동의를 해주셔서 김명수님 우수 댓글자로 한 분 선정이 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베이시스에서 또 한 분. 예, 사실 이제 김영수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강성국님께서 약간 실패 사례를 네, 밝히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실패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저희도 그렇고 오늘 이제 이 라이브쇼에 참가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강성국님 좋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최종적으로 김명수님과 강성국님이 우수 댓글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념품이 또 있나?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예, 저희가 또 김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넣어왔습니다. 또 이 기념품은 서영의 발제자분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기념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좀 상복이 좀 터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거 받으셔서 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전달해 드리니까요. 네, 어쨌든 다른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더 뽑는 겁니까? 뭐 이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5명을 더 뽑아주시면 5 5명이에요? 예. 댓글자에서? 예. 우수 댓글자 2분 최종 외에 저희가 그러면 4분을 더 선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분을 좀 선정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마장님님. 네. 그다음에 한 분. 진민호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게 질문이 좀 많았는데 이게 바로 여기 질문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네. 나중에라도 이 댓글을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리노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한 분. 네. 신영석님이 BIM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딱 멘트를 멘트가 한 줄로 딱 주셨는데 네. 질문은 아니지만 와닿는 또 얘기이기도 네. 합니다. 어쨌든 신영근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번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분도 질문 사실 많이 하셨거든요.
진정훈님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진정훈님하고 린로진이 같은 분이었어요. 아, 그게 그래요? 바꾸셔서 아, 다른 분 하고 그러면은 이재무님. 이재무. 네, 이재무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상품들은 저희가 학회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1시간 반가량 또 발제부터 시작해서 빔에 대한 나아갈 방향 등을 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BIM이 그냥 단순 BIM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 산업에 대한 생태계와 어떤 개념 등을 바꾸는 이제 출발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또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시간 저희 첫 번째 도로학회 빔정책 토론회 뉴노멀 시대 정책 라이브쇼 첫 번째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고 혹시 뭐 회장님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저희가 다음 포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네. 미래 자동차 아, 네. 미래 자동차의 협력 방안? 수용과 협력. 네, 미래 자동차의 수용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마치겠습니다.